연회장에서 남편은 저를 등지고 애인과 프랑스어로 은밀하게 애정 표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를 본 집사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독일어 박사신데 다 들으셨겠네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 올해 31살입니다. 남편 박준혁과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젊고 유능한 상장사 대표로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돈도 많았고 저는 명문대를 졸업했으니 겉보기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건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전공은 독일어였고 프랑스어도 부전공했죠. 졸업 후에는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준혁 씨는 자기가 일이 바쁘니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게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땐 그를 사랑했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자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제가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과 공통된 화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제가 철이 없어 자기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준혁 씨는 중요한 비즈니스 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거물급 인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제게도 동행해달라고 했죠. 오후 3시가 넘어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제 외출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골라주셨고 정교한 화장까지 해주셨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준혁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드레스 색이 너무였잖아. 가벼워 보여. 좀 더 짙은 색으로 갈아입어. 속이 상했지만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준혁 씨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보더니 또 말하더군요. 화장이 너무 진해. 공식적인 자리인데 무슨 장식품처럼 꾸미고 그래. 좀 지워.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가서 화장을 지우고 새로 했습니다. 립스틱만 살짝 바르고 아이라인만 간단하게 그렸죠. 제가 준비를 마쳤을 때 준혁 씨는 이미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굼떠? 더 늦으면 지각하겠어. 준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차문을 열고 제게 타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이따 연회장 도착하면 말은 아끼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 거기 사장님들, 사모님들, 상대하기 까다로운 분들이니까 괜히 충돌 일으키지 말고 함부로 말해서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준혁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전에 뭐 했냐고 물으면 그냥 집에서 내조했다고 해. 박사과정 밟았던 얘기는 꺼내지도 마. 괜히 사람들이 당신 뜻에다고 생각해서 껄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클러치를 꽉 쥐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장학금도 받았었고 독일어와 프랑스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 눈에는 이런 것들이 껄끄러운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말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박사 학위 딴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흘끗 보더니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 사장님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잘난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얌전히. 나한테 폐나 끼치지 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저는 제 과거를 드러낼 권리조차 없는 그저 그의 곁을 지키는 말,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차는 30분 넘게 달려 마침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주차를 하고 내려서 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과는 딴판인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준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매우 활기찼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손에 들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음악이 귓가를 맴돌았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저는 어쩐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준혁 씨가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대표님, 오셨군요? 이분이 사모님이십니까? 정말 미인이시네요.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웃으며 말하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제 아내 서정입니다. 서정 씨, 왕 사장님께 인사드려요. 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사장님 안녕하세요. 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참 조용하고 단아하시네요. 박 대표님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준혁 씨는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대꾸 없이 왕 사장님과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가끔 와인잔을 들어 형식적으로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 씨의 비서인 이뮤나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뮤나 씨는 올해 25으로 외모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평소 준혁 씨 곁에서 일하며 처세술이 뛰어났죠. 대표님, 이 대표님께서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협력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시답니다. 이뮤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안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경멸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혼자서 좀 둘러보거나 저쪽에 가서 음식 좀 먹고 있어요. 이 대표님이랑 얘기 좀 하고 금방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준혁 씨는 이뮤나 씨를 따라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뮤나 씨는 뒤를 돌아 저를 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집안 아주머니께서 준혁 씨가 이뮤나 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가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제게 그저 평범한 업무 관계일 뿐이라고 했고 저는 그때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뮤나 씨의 눈빛을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을 잠시 둘러보다 배가 고파져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뷔페 코너로 갔습니다. 뷔페 코너는 연회장 구석에 있어 사람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막 도착했을 때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 씨와 이뮤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프랑스어였습니다. 뷔페 코너 옆에는 작은 테라스가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준혁 씨와 이뮤나 씨의 목소리는 바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무언가에 꽉 졸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이뮤나 씨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프랑스어로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아까 서정 씨한테 말할 때 표정이 너무 딱딱했어요. 우리가 의심받으면 어떡해요? 뒤이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톤의 준혁 씨 목소리가 역시 프랑스어로 들려왔습니다. 뭘 의심해? 그 사람 영어도 일상회화 몇 마디 겨우 하는 수준인데 프랑스어를 알아듣겠어? 당신은 프랑스 쪽 업무 처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해뒀으니까 별 생각 안 할 거야. 저는 손에 쥔 접시를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미리 계산했기에. 이렇게 대담하게 연회장에서 이뮤나 씨와 미래를 즐기며 프랑스어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뮤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좀 걱정돼요. 아까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전 빨리 대표님이랑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단 말이에요. 걱정 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 테니. 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달랬습니다. 회사 중요 계약건만 성사시켜서 내 입지 확실히 굳히고 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을 진짜 내 아내로 만들어줄게. 정말요? 이뮤나 씨의 목소리가 한껏 들떴습니다. 대표님, 저 속이시면 안 돼요. 전 대표님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 마지막에 저랑 함께하지 않으시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준혁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속인 적 있어? 당신이 원하는 명품 가방, 보석, 내가 뭐 하나 안 사준 거 있어? 지난번에 갖고 싶다던 그 한강뷰 아파트, 이미 비서실에 수속 밟으라고 지시했어. 등기는 당신 이름으로 할 거고. 한강뷰 아파트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달 준혁 씨는 제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며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했죠.
저는 별 의심 없이 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임윤아 씨에게 집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임윤아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최고예요. 역시 대표님이 절 제일 아껴주시는군요. 그런데 서정 씨 쪽은요? 이혼 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골치 아프지 않을까요? 골치 아플 게 뭐 있어. 준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전업주부잖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위자료 좀 챙겨주면 얌전히 도장 찍을 거야. 게다가 체면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니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도 조용히 끝내려고 할걸.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체면이라. 그는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그의 배신과 기만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결혼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고 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렇게 제 존엄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안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윤아 씨는 준혁 씨와 다음 프랑스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기 가족들에게 사줄 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그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약 10분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멈추고 발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황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뷔페 코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 씨와 임윤아 씨가 테라스에서 나왔습니다. 임윤아 씨는 준혁 씨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뷔페 코너로 다가왔고 임윤아 씨는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 준혁 씨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케이크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준혁 씨는 입을 벌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뷔페 코너를 훑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정 씨, 여기서 뭐 해요? 그냥 좀 둘러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아무런 표정 없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음식 좀 가지러 왔어요. 두 분은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준혁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임비서랑 프랑스 쪽 업무 얘기 좀 했어.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이 좀 있어서. 다 먹었으면 저쪽 가서 왕 사장님 사모님이랑 얘기라도 좀 나눠요. 혼자 여기 이러고 있으면 너무 외톨이처럼 보이잖아. 임윤아 씨도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대표님이랑 정말 일 얘기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쪽 업무가 좀 복잡해서 소통할 게 많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뻔뻔하게 말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두 분은 일 보세요. 전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연회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준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정 씨, 어디가? 왕 사모님이랑 얘기하랬잖아. 저는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곧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사님 곁을 지날 때 그분이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집사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가보려고요. 준혁 씨에게는 저 기다리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집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박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모셔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제가 갔다는 건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네요. 집사님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의 바람은 조금 찼습니다. 얼굴에 와 닿는 서늘한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고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주다혜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다혜는 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준혁 씨와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었죠. 준혁 씨가 너무 이기적이라 저의 소중함을 전혀 모를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방감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온 이 결혼은 오늘부로 끝내야 했습니다. 택시는 금방 다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려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혜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고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 노크를 하자 안에서 금방 다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가요. 문이 열리고 저를 본 다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아, 네가 웬일이야? 박준혁이랑 연애 간다더니 옷차림은 또 왜 이래?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하이힐을 벗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박준혁이랑 이혼할 거야. 다혜는 서둘러 문을 닫고 제 곁에 앉아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자식이 또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나한테 다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다혜를 보며 연회장에서 준혁 씨와 이뮤나 씨가 프랑스어로 나누던 대화, 그리고 준혁 씨가 어머니의 유산으로 이뮤나 씨에게 집을 사준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다혜는 분노에 차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박준혁, 그 자식,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이뮤나라는 여자는 완전 여우네. 정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런 놈 때문에 슬퍼할 가치도 없어. 이혼해. 이혼 잘하는 거야. 내가 지지할게. 슬프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허무할 뿐이야. 3년의 시간이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됐어. 온기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느니 차라리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낫겠어. 다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다행이다. 걱정 마. 내가 언제나 네 곁에서 응원할게. 그 집에 돌아가기 싫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사는 것보다 우리 둘이 사는 게 100배는 나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혜처럼 좋은 친구가 곁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편 연회장에서 준혁 씨는 이뮤나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곁에 있던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못 봤습니까? 어디 갔죠? 집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는 아까 좀 피곤하시다며 먼저 귀가하셨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혼자 갔다고? 지금 밖에 얼마나 위험한데. 집사님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대표님 신경 쓰실까봐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집안 아주머니께 들었는데 사모님께서 예전에 독일에서 도거동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프랑스어도 부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유창하시다고요. 준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혜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은 푹 쉬어. 이혼 문제는 내일 같이 생각하자. 박준혁 그 쓰레기. 절대로 좋게 끝내주면 안 돼. 저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알아. 이미 다 생각해뒀어.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준비할 거야. 박준혁이 우리 엄마 돈으로 이민아한테 집 사준 거, 그리고 혼인 중 외도한 거 전부 다 확실하게 계산할 거야. 다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 엄청 유능한 분이 있어. 내일 바로 연락해 줄게. 박준혁, 그 자식. 알거지로 만들어버리자.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혜는 제가 피곤할까봐 객실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혁 씨와 이뮤나 씨가 테라스에서 나누던 대화와 저를 무시하던 준혁 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전업주부잖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알던 그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던 서정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그 순간 그를 사랑했던 서정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와 이혼할 뿐만 아니라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씻고 나오니 다혜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으며 이혼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액정을 한번 보고는 그대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다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바로 그거야. 우리 좋은 기분 망치게 놔둘 순 없지. 우리는 정시에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장시성을 가진 50대 남성으로 아주 신중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우리에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외도, 제 돈으로 이뮤나 씨에게 집을 사준 일, 그리고 연회장에서 그들이 프랑스어로 나누던 대화까지 모두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 씨, 이 경우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박준혁 씨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돈은 특별히 개인에게 증여한다는 명시가 없었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빼돌린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두 분의 혼인관계 증명서, 어머님께서 돈을 송금해 주신 이체 기록, 박준혁 씨가 이뮤나 씨에게 집을 사준 증거, 예를 들면 매매 계약서나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박준혁 씨의 외도 증거, 이를테면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체 기록은 제 휴대폰에 있어요. 박준혁 씨가 이뮤나 씨에게 집 사준 증거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외도 증거는 연회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긴 했지만 녹음은 없는데 어떡하죠? 장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회장의 집사님 같은 분이요. 그분은 서정 씨가 일찍 자리를 떴다는 사실과 서정 씨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분이 서정 씨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박준혁 씨와 이뮤나 씨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기록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을 맡아주세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장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소장을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돌아가셔서 증거들을 준비해 주세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저와 다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정아, 봐.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잖아. 박준혁, 그 쓰레기, 절대로 못 빠져나갈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한편 연회장에서 와인잔을 깨뜨린 준혁 씨는 많은 하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보려고 몰려들었고 이뮤나 씨도 황급히 다가와 준혁 씨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준혁 씨는 이뮤나 씨의 손을 뿌리치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 씨, 프랑스어 할 줄 안대. 우리 얘기 다 들었을 거야. 이뮤나 씨는 잠시 멍해졌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농담하지 마세요. 서정 씨가 어떻게 프랑스어를 해요? 영어도 일상회화 몇 마디밖에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몰랐어. 준혁 씨가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방금 집사님이 그러는데 서정 씨 예전에 독일에서 도거동문학 박사 학위 받고 프랑스어도 부전공했대. 아주 유창하다는 거야. 내가 예전에 물었을 땐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거지? 이뮤나 씨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서정 씨가 정말 프랑스어를 알아듣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어떡해요? 서정 씨가 이혼하자고 하면요. 준혁 씨는 이뮤나 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제가 떠나던 순간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던 그 모습.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평온함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걸쳐둔 재킷을 집어들고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뮤나 씨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대표님, 기다리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준혁 씨는 돌아보지 않고 뛰면서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겠어. 서정 씨를 찾아야 해. 설명해야 한다고.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친 듯이 집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제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전원이 꺼져 있어 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빨간색 느낌표만 뜰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차단했다는 의미였죠. 준혁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만약 제가 그와 이혼한다면 그는 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의 재산. 이 모든 것은 그가 피땀 흘려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잃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맹렬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신호 위반을 몇 번이나 했고 다른 차와 부딪힐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빨리 집에 도착해서 저를 찾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는 차 문도 잠그지 않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열쇠를 꺼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야 겨우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소리쳤습니다. 서정 씨, 집에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 더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든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실, 서재,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걸어가 옷장 안에 제 옷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제 화장품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애초에 이뮤나 씨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제 돈으로 그녀에게 집을 사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를 얕보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쓴 쪽지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준혁 씨, 우리 이혼해요. 연회장에서 당신과 이뮤나 씨가 나눈 대화 전부 다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준 것도 알아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신과 이혼하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날 찾지 마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니까. 준혁 씨는 쪽지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쪽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엎드려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아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후 저와 다혜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보내주신 이체 기록과 준혁 씨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뮤나 씨에게 집을 사준 것 외에 다른 재산을 빼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신분증과 카드를 들고 직원에게 가서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제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툼한 거래 내역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다혜는 은행 휴게 공간에 앉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개월 전에 1억 원의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 계좌의 이름은 이뮤나 씨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 계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먼 친척의 계좌였습니다. 준혁 씨는 예전에 그 친척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 관리를 돕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 돈은 아마도 그 친척을 통해 이뮤나 씨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가 매달 낯선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계좌 번호를 메모해두고 장 변호사님께 이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를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이렇게 많은 비자금을 숨기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혜가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정아, 걱정 마. 이 돈, 우리가 전부 다 찾아와야 해.
그 여우 같은 년이랑 그놈 좋게 끝내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 내역서를 잘 챙겼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도 가봐야겠어. 임유나 그 여자 명의로 된 한강뷰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해. 매입 시기, 금액, 지불 방식 같은 것들. 전부 다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다혜가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줄게. 오늘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으자. 빨리 장 변호사님한테 넘겨서 그 자식 고소하게 만들자. 우리는 다시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임유나 씨 명의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며 법원의 조사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혜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장 변호사님한테 조사 명령 신청해달라고 하면 돼. 그럼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한테 은행 거래 내역이라는 초기 증거가 이미 있잖아. 이만하면 아주 큰 수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실망스럽긴 했지만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다혜는 첫 번째 증거 수집을 축하한다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정 사모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박 대표님, 댁의 김 집사입니다. 사모님, 집사님의 목소리는 아주 다급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표님께서 사모님을 미친 듯이 찾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잘못했다고 사모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박준혁 씨랑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 찾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집사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대표님께서는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계십니다. 오늘 연회에서 돌아오신 후로 방에 틀어박혀 식사도 안 하시고 몇 번이나 오셨습니다. 임비서와 함께한 것도, 재산을 빼돌린 것도, 무엇보다 사모님을 얕잡아 본 것도 모두 후회하고 계십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임유나 씨랑 바람 피울 때, 내 돈 빼돌릴 때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던가요? 집사님, 더 이상 저 설득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 용서할 생각 없어요. 알아서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다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집사시켜서 전화한 거지? 이제 와서 무서우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다시는 기회 안 줄 거야. 한편 전화를 끊은 집사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초췌하기 짝이 없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준답니까?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임비서와 함께하고 재산을 빼돌릴 때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지금 대표님께도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정말 나한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집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실 사모님께서는 언제나 대표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너무 깊은 상처를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께서는 대표님을 위해 대학교 강사라는 좋은 직업도 포기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며 집안을 완벽하게 꾸리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사모님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임비서와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심지어 사모님 어머님의 유산으로 임비서에게 집까지 사주셨습니다. 이건 사모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준혁 씨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단 말입니다. 만회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까? 대표님, 지금 후회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십니다.
배신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사모님께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그게 사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마지막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난 그 사람을 잃을 수 없어. 집사님, 제발 방법 좀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날 용서할까요?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의 친구인 주다혜 씨를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다혜 씨는 사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만약 주다혜 씨가 대표님을 위해 좋은 말을 해준다면 사모님께서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준혁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장 주다혜 씨 연락처랑 주소 좀 알아봐줘요. 지금 바로 찾아가겠어.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다혜의 정보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님은 다혜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혁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고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매우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준혁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다혜 씨, 저 박준혁입니다. 저 서정 씨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정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다혜는 냉소했습니다. 박준혁 씨, 아직도 나한테 전화할 낯짝이 남아있어요? 당신이 정아한테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알 텐데요. 정아는 지금 당신 보고 싶지도,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걔 괴롭히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혼 준비나 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준혁 씨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혜까지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넋이 나간 준혁 씨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사모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사모님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이혼 절차를 밟고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지 생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던 여자를, 그리고 행복하고 완벽했어야 할 가정을 잃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고 내일 장 변호사님께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 증거들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박준혁과 이뮤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저는 마침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에서 오는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와 다혜는 정리한 증거들을 장 변호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서류를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정 씨, 이 증거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은행 거래 내역은 박준혁 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뮤나 심영희의 한강뷰 아파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조사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접수되면 박준혁 씨에게 통보가 갈 겁니다. 재판 기일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혜는 그동안 이혼 문제로 고생했다며 스트레스도 풀 겸 새 옷이나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심플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옷 몇 벌을 샀습니다. 다혜는 제게 플랫 슈즈 한 켤레를 골라주며 제가 예전에는 늘 하이힐만 신어서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아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은 백화점에서 해결하고 오후에는 영화도 한 편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고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혜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아, 바로 이거야.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박준혁 같은 쓰레기 때문에 슬퍼할 가치도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앞으로는 나 자신을 잘 돌보면서 나를 위해 살 거야. 한편 다혜에게까지 차단당한 준혁 씨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준혁 씨가 주재해야 한다며 언제 회사에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제야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서자 주주들과 임원들이 이미 모두 와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창백한 얼굴과 넋이 나간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최 부사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셨군요.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쪽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사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니 대표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재석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저와의 이혼 문제로 가득 차 있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주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대표,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회의는 다음에 다시 하죠. 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의 계속하시죠. 하지만 회의는 시작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준혁 씨가 정신을 놓는 바람에 프랑스 협력사의 이름을 잘못 말하고 프로젝트 예산도 틀리게 보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주들은 모두 미간을 찌푸리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부사장이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즘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정신이 없으셨나 봅니다. 일단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물 한잔 하시면서 잠시 쉬시죠.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 소식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집안 아주머니께 들으니 사모님께서 어제 법률사무소에 가시고 은행과 부동산 등기소에도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대표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증거를 수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준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벌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나랑 이혼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집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그를 고소한다면 그는 이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빼돌린 재산을 반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명성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저를 막아야 했습니다. 준혁 씨는 문득 회사의 몇몇 주주들이 저희 집과 약간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저를 설득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돌아가 주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아내 서정 씨와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고 저를 고소하기 위해 증거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서정 씨 집안과도 좀 아시는 사이니 저를 대신해서 아내를 좀 설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혼만은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주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준혁 씨가 서정 씨와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 서정 씨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정 씨는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혼은커녕 고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린 사실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오해가 좀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냥 좀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주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
단순히 오해라면 서정 씨에게 잘 설명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고소까지 갈 정도로 일이 커집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정 씨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서정 씨에게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돈에 손을 대셨습니까? 준혁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주들이 그 사실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그 돈에 손을 댄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일부러 아내 돈을 빼돌리려던 건 아닙니다. 회사 자금으로요? 나이든 주주가 냉소했습니다. 박 대표, 우리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박 대표는 그 돈으로 비서인 임유나 씨에게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셨더군요. 혼인 중에 외도를 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다니 서정 씨가 고소하는 게 당연합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는군요. 한 주주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박 대표 회사에 투자한 것은 일부는 박 대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일부는 서정 씨 어머님께서 저희와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정 씨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서정 씨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까지 실추시켰습니다. 우리 주주들에게 떳떳합니까? 맞습니다. 다른 주주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주가는 분명 폭락할 겁니다. 우리의 이익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거고요. 박 대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서정 씨와 잘 협의해서 그녀의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사회 의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교체라는 말을 듣자 준혁 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서정 씨와 잘 협의해서 그녀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회사의 명예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나이든 주주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반드시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혁 씨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주주들은 모두 잔뜩 화가 난 채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준혁 씨는 회의실에 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고소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압박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저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의장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저를 찾아 잘 협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준혁 씨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제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사님에게 제가 갈 만한 곳들을 찾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서점, 그리고 어머니의 묘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 가정, 회사, 명예.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다혜와 영화를 본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장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접수되었고 조사 명령도 발부되어 다음 주면 부동산 등기소에서 임유나 씨 명의의 한강뷰 아파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장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서정 씨, 박준혁 씨 쪽에서 협상을 시도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대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 굳이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그가 협상을 제안해 오면 변호사님께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게 속한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준혁과 임유나,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저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 저는 이 힘든 시기만 잘 견뎌내면 제 삶이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장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유나 심영희의 한강뷰 아파트 부동산 정보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다혜는 서둘러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자료를 우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정 씨, 이 아파트는 3개월 전에 매입된 것으로 총 가격은 2억 3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지불 계좌는 박준혁 씨의 그 먼 친척의 계좌가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임유나 씨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아파트가 박준혁 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하여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정 씨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에 적힌 정보를 보며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증거는 명백했고 준혁 씨는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됐다. 이제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박준혁은 절대 못 빠져나가. 정아, 이번에 우리 꼭 그놈 알거지로 만들어버리자. 장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정 씨. 이제 우리는 박준혁 씨가 재산을 은닉한 증거뿐만 아니라 법원에 그와 임유나 씨의 메시지 기록과 통화 기록 조사를 신청하여 혼인 중 부정행위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이 매우 높으니 안심하십시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증거 수집이 완료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다혜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다혜가 말했습니다. 정아,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내 재산 되찾으면 다시 일 시작해. 내 학력과 능력이면 분명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외국계 기업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싶어. 다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야. 그거 너무 좋다. 다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일자리 구하면 그때 또 제대로 축하 파티하자. 한편 주주들의 압박을 받던 준혁 씨는 매일같이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집사님을 시켜 제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졌고 인터넷에 사람을 찾는다는 글까지 올렸지만 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의 기한이 거의 다가오자 준혁 씨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저를 더 이상 찾지 못하면 주주들이 정말로 의장을 교체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거실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가구들을 보며 그의 마음은 시큰해졌습니다. 예전 이맘때쯤이면 제가 분명 저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공기와 고요함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거실로 걸어가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박준혁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서정은 남편 박준혁의 혼인 중 부정행위 및 부부 공동재산 은닉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박준혁과 이혼할 것을 신청합니다.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하동역의 소지품을 확인했다. 박준혁은 은닉한 아파트 구매 대금이억 3천만 원 및 추가 이체액 3천만 원을 반환하고 서정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쪽지에는 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에요. 만약 3일 안에 서명하면 우리는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고 나도 당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게요.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우린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 심지어 회사까지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준혁 씨는 이혼 합의서와 쪽지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고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여전히 차단 상태였습니다. 준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가 임윤아 씨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재산을 빼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임윤아 씨였습니다. 준혁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윤아 씨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요즘 왜 연락 안 하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카톡도 답장 없으시고 저 이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준혁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어. 나 바빠. 임윤아 씨는 준혁 씨의 쌀쌀맞은 말투에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대표님, 서정 씨 때문에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전 몰라요. 대표님은 저한테 서정 씨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그 약속 지키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 인터넷에 다 뿌려버릴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라고요. 준혁 씨는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임윤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충분히 골치 아프다고. 너까지 나한테 이러고 싶어? 만약 그딴 거 유포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요? 임윤아 씨가 냉소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있으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당장 서정 씨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 바로 그 자료들 다 뿌려버릴 거예요. 까짓 거 같이 죽는 거죠 뭐? 준혁 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보낸 최후 통첩이, 다른 한쪽에서는 임윤아 씨의 협박이, 그리고 주주들의 압박까지.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준혁 씨는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그가 묘지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제 등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집으로 돌아가자. 제발. 저는 준혁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그를 밀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어떻게 여길? 준혁 씨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내가 잘못했어. 이민아랑 바람 피운 것도, 재산 빼돌린 것도, 당신을 얕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고칠게. 당신한테 잘하고 우리 가정 잘 지킬게. 응? 저는 준혁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동정심은커녕 진작 잘하지 그랬어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혁 씨, 너무 늦었어. 난 이미 당신한테 기회를 줬어. 당신이 스스로 걷어찬 거야. 우리 사이는 이제 불가능해. 아니야, 안 늦었어. 준혁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아, 내가 서명할게. 이혼 합의서 내용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날 떠나지만 말아줘. 응?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우리 사이의 감정은 이미 깨졌어요. 억지로 함께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서명해요. 우리 좋게 헤어집시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제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던 여자를, 그리고 행복하고 완벽했어야 할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지를 떠난 후 저는 곧장 다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혜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정아,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 저는 준혁 씨를 만난 일을 다혜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다혜는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박준혁, 그 자식, 이 상황에서도 완회하려고 하다니 정말 가소롭네. 네가 마음 약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또 너한테 상처 줬을 거야. 다시는 마음 약해질 일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장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뒀어. 박준혁이 3일 안에 서명 안 하면 예정대로 재판 진행해서 법원 판결 받기로 했어.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해.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돼.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학교의 독일어 강사 자리와 외국계 기업의 번역가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한명문대학교에서 연락이 와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고 다혜도 저를 위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아봐, 너처럼 뛰어난 인재를 누가 마다하겠어. 분명 면접도 성공할 거야. 취직하면 우리 박준혁 그 쓰레기랑 완전히 인연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한편 묘지에서 돌아온 준혁 씨는 집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보며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로 법정까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재산과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돌아온 줄 알고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뮤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뮤나 씨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를 보자마자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박준혁,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이제 서정 씨랑 이혼 안 할 셈이야? 준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내가 안 오면 당신 계속 나 피할 거잖아. 이뮤나 씨는 거실로 걸어가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들어 한번 훑어보더니 화가 나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준혁, 당신 깅엔 서정 씨랑 원만하게 이혼할 생각이었어? 나한테 약속한 건 다 잊었어?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날 갖고 논 거야? 준혁 씨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랑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어. 당장 나가. 여기서 나 귀찮게 하지 마. 안 나가. 이뮤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나 당신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이랑도 의절했다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준혁 씨는 이뮤나 씨가 우는 모습을 보며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언제 널 버린다고 했어. 지금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 그런 거잖아. 서정 씨 문제 해결되면 당연히 너랑 함께 할 거야. 기다리라고? 나 더는 못 기다려. 이뮤나 씨는 눈물을 닦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준혁, 나 임신했어. 벌써 2개월이야. 이 아이 당신 아이야. 당신이 책임져야 해. 당장 서정 씨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 이 아이 데리고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지 알게 할 거라고. 준혁 씨는 임신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뮤나 씨의 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진짜야? 당연히 진짜지. 이뮤나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도 다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아이 아주 건강하대. 박준혁, 이 아이 당신 아이야. 우리 모자 책임져야 한다고. 당장 서정 씨랑 이혼해. 안 그러면 나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리치고 법원에 고소할 거야. 준혁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뮤나 씨가 임신했다니 이건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만약 이뮤나 씨가 정말로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치거나 법원에 고소한다면 그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하며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유나야,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지금 서정 씨랑 이혼 문제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 응? 시간은 충분히 줬어. 이뮤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더는 못 기다려. 3일 안에 서정 씨랑 이혼해. 안 그러면 나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나 말한 건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이뮤나 씨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준혁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혁, 나 속일 생각 마. 내가 다 지켜볼 거야. 3일 후에도 서정 씨랑 이혼 안 하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거야. 이뮤나 씨가 떠난 후 준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보낸 최후 통첩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뮤나 씨의 협박이
그리고 주주들의 압박까지. 이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휴대폰을 들고 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전화를 받고 준혁 씨의 상황을 다 듣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단호하시고 임 비서는 대표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고 있고 주주들은 문제 해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준혁 씨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서정 씨랑 이혼하고 이뮤나랑 결혼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난 서정 씨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대표님, 지금은 대표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임 비서가 정말로 회사에 찾아와 난리를 치거나 법원에 고소한다면 회사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지고 주가도 폭락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사모님과 이혼해서 임 비서를 진정시키고 눈앞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혁 씨는 침묵했습니다. 최 부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이뮤나 씨가 정말로 회사에 찾아와 난리를 친다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저와 이혼하고 그 후에 저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준혁 씨는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서명을 함으로써 그가 완전히 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준혁 씨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합의서를 장 변호사님의 법률 사무소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정말로 결정하신 겁니까? 이 서명을 하시면 대표님과 사모님은 완전히 남이 되는 겁니다. 준혁 씨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어서 갖다 줘. 전화를 끊고 준혁 씨는 소파에 앉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지금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를 더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준혁 씨가 서명한 다음 날 장 변호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 씨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합의서를 사무실로 보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다혜는 서둘러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적힌 준혁 씨의 서명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 씨, 축하합니다. 이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장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신고를 하도록 하죠. 괜히 밤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곧 완전히 준혁 씨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려던 바로 전날 장 변호사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씨가 마음을 바꿔 이혼 신고를 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준혁 씨, 이미 서명했잖아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죠? 장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정 씨, 박준혁 씨, 말로는 이뮤나 씨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뮤나 씨가 그에게 만약 당신과 이혼하면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혼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준혁, 지금까지도 저를 속이려고 하다니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박준혁 씨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서명했고 이혼 합의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저와 이혼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이행을 요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박준혁 씨가 이혼 합의를 이행하고 당신과 이혼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다혜가 화를 냈습니다. 박준혁 그 자식. 진짜 너무하네. 이미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번복을 해?
그리고 그 이뮤나라는 여자는 완전 재앙 덩어리네. 정아, 걱정 마. 우리한테는 장 변호사님이 있잖아. 분명 박준혁이 합의 이행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안 해. 박준혁이 저렇게 나올수록 난 더더욱 이혼해서 내 것 다 찾아와야겠어. 그 두 사람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으니 반드시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거야.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제 권리를 지키고 박준혁과 이뮤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의 전화를 끊고 저는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혜와 함께 손에 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이전에 출력한 은행 거래 내역, 준혁 씨가 낯선 계좌로 돈을 이체한 기록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채팅 캡처 화면을 꺼냈습니다. 작년 말 준혁 씨가 그 먼 친척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돈 유나한테 좀 보내줘. 서정 씨 모르게 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 충분할까? 다혜가 거래 내역서의 거액 이체 기록과 그 친척과의 대화 기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지난번에 은행에서 거래 내역 출력할 때 은행 직원이 준혁 씨 그 친척 계좌에 최근 몇 달 동안 이뮤나한테서 들어온 입금 내역이 꽤 있다고 했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주 빈번하게 말이야. 장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이뮤나가 아파트 구매 대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일부 돈을 돌려주는 척 하는 수법일 수 있대. 이것도 증거에 추가해야겠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뮤나 씨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갔던 병원의 기록을 확인했다며 시간 될 때 법률사무소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다혜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자 장 변호사님은 병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서정 씨, 보세요. 이뮤나 씨가 병원에서 임신 검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지에는 임신 상태에 미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것은 한 달 전이고 그 후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람을 시켜 그녀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그녀는 반년 전에 유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최소한 반년 동안은 임신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결과지를 들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뮤나 씨는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혜도 옆에서 결과지를 보더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이뮤나라는 여자 진짜 악질이네. 가짜 임신으로 박준혁을 속이고 협박까지 하다니. 진짜 벌받아 마땅해. 장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결과지가 있으니 이뮤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준혁 씨가 마음을 바꾼 것은 이뮤나 씨의 가짜 임신 협박 때문이었으니 우리는 법정에서 이 점을 주장하여 박준혁 씨의 번복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혼 합의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발견한 건데 박준혁 씨가 매달 낯선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 계좌가 이뮤나 씨 것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그것도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 명령을 신청해서 그 계좌의 주인을 밝혀내겠습니다. 만약 그 계좌가 이뮤나 씨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박준혁 씨가 장기간에 걸쳐 그녀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더욱 유리해질 겁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준혁 씨가 이뮤나 씨의 가짜 임신 때문에 계속 저를 괴롭힐까봐 걱정했지만 이제 병원 기록이 있으니 이뮤나 씨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준혁 씨에게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준혁 씨는 이뮤나 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뮤나 씨는 매일같이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고 만약 더 시간을 끌면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이뮤나 씨의 단호한 모습을 보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뮤나 씨는 직접 준혁 씨의 회사로 찾아와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준혁, 당신 대체 언제 서정 씨랑 이혼할 거야? 나 더는 못 기다려. 오늘 나한테 확실한 대답 안 해주면 나 당신 내주주들 찾아가서 다 얘기할 거야.
준혁 씨는 서둘러 이뮤나 씨를 사무실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지금 회사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주주들이 알면 나 끝장이야. 며칠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반드시 서정 씨랑 이혼할게. 응? 며칠? 며칠이 대체 언젠데. 이뮤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당신은 맨날 핑계만 대잖아. 박준혁, 똑똑히 들어. 오늘 나한테 확실한 약속 안 하면 나 지금 당장 난리칠 거야. 준혁 씨는 악녀처럼 변한 이뮤나 씨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뮤나 씨와 함께 있을 때 그녀가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임신을 한 것일까요? 게다가 그녀는 임신한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만 했을 뿐 한 번도 검사 결과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떠보듯 물었습니다. 유나야, 네가 임신했다면 병원 검사 결과지 좀 보여줄 수 있어? 나도 아이 상태가 궁금해서 그래. 이뮤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결과지는 집에 두고 와서 지금 없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아이가 너무 작아서 별로 검사할 것도 없대. 좀 더 있다가 다시 검사 받으면 돼. 준혁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 네가 갔던 병원이랑 의사 선생님 이름이라도 알려줘. 내일 내가 같이 가줄게. 나도 직접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 이뮤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당신은 안 와도 돼. 정말 나랑 아이 걱정되면 빨리 서정 씨랑 이혼이나 해.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이뮤나 씨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준혁 씨는 마음속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이뮤나 씨는 임신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이뮤나 씨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속아왔다니,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저와 완전히 끝장날 뻔했다니.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정말 임신했다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거나 나랑 같이 병원에 가. 만약 결과지도 못 보여주고 병원에도 안 가겠다면 난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뮤나 씨는 준혁 씨가 믿지 않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박준혁, 어떻게 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나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가졌는데. 날 못 믿겠다고? 정말 너무 실망이야. 내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임신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준혁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임신했다면 증거를 가져와. 안 그러면 난 더 이상 내 말 안 믿을 거야. 이뮤나 씨는 준혁 씨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흉악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박준혁, 날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 내가 임신 안 했다고 해도 당신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그냥 버릴 순 없어. 당신 나한테 돈 줘야 해. 안 그러면 나 당신 회사 찾아가서 난리치고 서정 씨한테 가서 다 얘기할 거야. 당신들 둘 다 편하게 못 살게 할 거라고. 준혁 씨는 이뮤나 씨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돈 때문에 가짜 임신으로 날 속였다고? 이뮤나, 너 정말 비열하구나. 내가 비열하다고? 이뮤나 씨가 냉소했습니다. 날 먼저 속인 건 당신이야. 서정 씨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약속했잖아. 집도 사준다고 했고.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 마. 그렇게는 안 되지. 나한테 4억 원 줘. 안 그러면 나 진짜 난리 칠 거야. 당신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만들 거라고. 준혁 씨는 이제 이뮤나 씨의 본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4억 없어. 많아야 1억 줄 수 있어. 동의하면 지금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동의 안 하면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네가 난리치는 거 안 무서워. 이뮤나 씨는 준혁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1억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난리를 치다가 1억마저 못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억. 지금 바로 보내. 준혁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이뮤나 씨에게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 보냈어. 당장 나가.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서정 씨도 괴롭히지 말고. 안 그러면 나 정말 가만 안 둬. 이뮤나 씨는 돈을 받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요. 이뮤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준혁 씨는 후회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귀신에 씌어 이뮤나 씨와 함께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속아 엄청난 돈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가 이뮤나 씨의 가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준혁 씨가 그에게 연락해서 이혼 합의를 이행하고 저와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다혜는 매우 기뻤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정아, 너무 잘됐다. 박준혁이 드디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너랑 이혼하겠대. 우리 드디어 그놈한테서 벗어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법정에서는 한번 봐야겠어. 그가 빼돌린 재산 전부 다 돌려받아야지. 그렇게 쉽게 끝내줄 순 없어. 장 변호사님도 말했습니다. 서정 씨 말씀이 맞습니다. 비록 박준혁 씨가 이혼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재산 은닉 행위는 이미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당신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해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장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준혁 씨가 이혼에 동의했다고 해도 저는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과 기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대학교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이 일들에 쏟아부었고 더 이상 준혁 씨와 이뮤나 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자신을 더 발전시켜야만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학교 면접실로 들어섰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게 독일어, 교육과 학술 연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면접관들은 저를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면접실을 나오자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면접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제가 이미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면접 후 3일째 되던 날, 저는 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다혜도 저를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정아, 너무 잘됐다. 너 드디어 네가 좋아하는 일 다시 하게 됐구나. 저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의 도움에, 다혜의 응원에,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출근 전날, 장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기일이 다음 주로 정해졌으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준혁 씨가 최근에 계속 그에게 연락해서 저와 따로 만나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조금 줄여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의 보상금 필요 없어요. 제게 속한 것을 되찾으면 그뿐입니다. 그는 혼인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재산을 빼돌렸으니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장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 씨. 그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해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하죠. 재판 전날, 준혁 씨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준혁 씨의 목소리는 매우 쉬어 있었고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아, 내일 재판인데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법원 근처 카페에서 봐요. 오후 3시에. 전화를 끊자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 정말 그 사람 만날 거야? 만약 또 무슨 꼼수 부리면 어떡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속아. 그를 만나는 건 그냥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오후 3시. 저는 정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준혁 씨는 서둘러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바로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세요. 준혁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아, 내가 잘못했어. 이뮤나랑 바람 피운 것도 재산 빼돌린 것도
무엇보다 당신을 얕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나 이제 이민아랑 완전히 관계 정리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서 뜯어간 1억 원도 다 받아냈어. 이 돈 전부 당신한테 보상으로 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저는 준혁 씨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준혁 씨,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전 이미 대학교 합격 통지서 받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제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다시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알아.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상처 많이 준 거 알아. 준혁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고칠 수 있어. 당신한테 잘하고 우리 가정 잘 지킬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기회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걷어찬 거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장 변호사님이 보내준 병원 결과지와 준혁 씨가 이민아 씨에게 돈을 보낸 이체 기록을 열어 준혁 씨 앞에 놓았습니다. 보세요. 이민아 씨는 임신한 적도 없어요. 당신을 속인 거라고요. 당신이 매달 그 여자한테 보낸 돈. 그리고 그 한강뷰 아파트 값까지 합치면 총 3억이 넘어요. 이건 전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전부 돌려줘야 해요. 준혁 씨는 휴대폰 속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민아가 임신 안 한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증거들 다 모아놓고 있었던 거야?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회장에서 이민아 씨랑 프랑스어로 얘기할 때부터 우리 결혼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증거들을 모은 건 당신한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난 당신을 위해 내 커리어와 꿈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가 줄 순 없죠. 준혁 씨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날 사랑한다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정말 날 사랑했다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지 않았겠죠. 우리 공동재산을 빼돌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내 헌신을 무시하지도 않았겠죠. 박준혁 씨, 당신의 사랑은 너무 값싸요.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내일 재판에서 난 모든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거예요. 알아서 잘 대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피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혁 씨와의 이 결혼이 드디어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저와 장 변호사님은 정시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장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준혁 씨가 이민아 씨에게 돈을 보낸 이체 기록, 한강뷰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병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준혁 씨가 그 먼 친척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까지. 판사는 증거를 다 보고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박준혁,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사실입니까? 달리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준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사실입니다. 변론할 내용 없습니다. 제가 빼돌린 재산은 모두 반환하고 서정 씨에게 위자료도 지급하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의가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의사가 있음을 감안하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서정과 피고 박준혁의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 박준혁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원고 서정에게 은닉한 재산 총 3억 3천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아파트는 원고 서정의 소유로 하고 피고 박준혁 명의의 예금, 주식 등 재산은 반환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0%를 원고 서정에게 귀속한다. 판결 결과를 듣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게 속한 것을 되찾았고 드디어 완전히 준혁 씨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판결 결과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다혜가 서둘러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아, 너무 잘됐다. 우리 이겼어. 너 드디어 그 쓰레기한테서 벗어났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벗어났어. 다혜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한테 고맙긴 뭘. 다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축하 파티하러 가야지. 우리는 레스토랑을 찾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레드와인도 한 병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자리에서 빛을 발할 것이고 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준혁, 그는 저를 잃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 외도와 재산 은닉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주주들에게 의장직에서 해임당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은 그의 배신과 기만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따르는 법입니다. 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저는 예정대로 대학교에 출근했습니다. 학교는 제게 독립된 연구실을 배정해 주었고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으며 학생들도 제 말을 잘 따랐습니다. 매일 그들과 함께 독일 문학을 토론하고 회화를 연습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커리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서정의 모습을요. 출근 후 첫 주말, 저는 서울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를 제가 좋아하는 심플한 스타일로 다시 인테리어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준혁 씨가 고른 것들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모두 바꾸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집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제게 속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법원의 판결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임된 후 실권이 없어졌고 명의로 된 예금과 주식도 이전의 회사 위기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져 제게 반환해야 할 3억 3천만 원은커녕 위자료 1억 원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제 요청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준혁 씨 명의로 남은 작은 오피스텔 한 채와 차 한 대를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제 돈을 상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기간을 좀 연장해 줄 수 없겠냐고 애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전화를 받지도 메시지에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가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 근처 마트에서 준혁 씨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값싼 캐주얼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박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서둘러 달려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쳐 카트를 밀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어떤 엮임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혜에게서 들으니 준혁 씨의 오피스텔과 차가 경매된 후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그가 갚아야 할 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준혁 씨는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하며 매일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기며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얼마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뮤나 씨는 준혁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그 돈을 들고 해외로 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부자를 만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전의 사기 행위로 인해 경찰에 잡혔다고도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든 준혁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마지막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뮤나 씨가 그와 함께했던 것은 한 번도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장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씨가 장기간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척과 친구들은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아 병원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저에게 연락해서 혹시 한번 가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끝을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꽃다발을 사서 병실로 갔습니다. 준혁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는 각종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정아, 왔구나. 준혁 씨의 목소리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꽃다발을 침대 옆 협탁에 놓으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둬요. 법원 경매로 받은 돈은 잘 받았고 남은 돈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몸조리 잘하고 앞으로는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요. 준혁 씨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마지막 그늘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드디어 완전히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점점 더 인정받았고 독일 문학에 관한 전문 서적도 한 권 출판하여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저를 우수교원으로 선정했고 학생들도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학술 교류회에서 저는 유지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대학교의 독일어 교수로 온화하고 박학다식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된 화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문학에서부터 인생의 이상까지, 취미에서부터 삶에 대한 생각까지. 지우 씨는 제 과거를 알게 된 후 동정하거나 연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당신의 과거는 멋진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현재는 더욱 소중하고요. 제가 당신과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지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삶은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준혁 씨와 임윤아 씨를 그리고 그 실패했던 결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 경험이 제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법, 그리고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삶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웃으면 삶도 당신에게 웃어준다는 것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을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